58번 분묘기지권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최신 판례 5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죠. 특히 지뢰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억번에 봅시다.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그냥 분묘 자체가 공시 방법에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죠. 기억은 X. 니은번 해볼까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승낙형이라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있죠. 이때 지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 그리고 효력 범위는 분묘기지를 새로 산 사람,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되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별도로 등기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면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니은번은 X. 디귿번에 봅시다. 이게 두 번째 성립 유형인 양도형이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분묘지권 취득하죠. 이때 지료 내는 거죠. 언제부터 지료를 내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분묘 주변에 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이때는 언제부터 지료 내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디귿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 2번. 다음 문제 갈까요? 59번은 지역권 문제인데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이때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요역지라고 하고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지역권만 뚝 떼서 양도를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 읽어볼까요?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일단 지역권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근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따라가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지역권은 되도록 존치시키는 게 민법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끝에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고요. 5번은 지역권의 취득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읽어볼까요? 전세금에 반하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쓰고 있던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줘야 되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일까요?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근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1번 골라야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전세권자의 경우에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 이게 필요비죠. 근데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죠. 대신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겁니다. 즉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 부담한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4번은 제305조의 법정 지단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갑이 토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제3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갈까요?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가 계속 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따라서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것은 유치권은 늘 기본이 시계 사례죠. 갑이 시계 소유자인데 시계가 고장나서 을에게 시계 수리를 맡긴 겁니다. 을은 시계를 수리해줬고 수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1번 질문을 읽어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복권매사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4가지 엄청 중요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4가지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가겠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유치권의 행사는 행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갑시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는 공사대금 받기 위한 유치권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4번 갑시다. 4번은 길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유치권자 경매권 있어요. 근데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질문은 포인트가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근데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 건물, 물건이 아닌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6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죠. 성립 요건이 4가지인데 생각나세요? 첫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줘서 건물의 철거를 막자. 이게 이 제도의 취지예요. 기억반에 갑시다. 여기는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설 건축물이고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을 철거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5. 미음문에 갑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 인정돼야 되죠.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이것은 건물이 없는 토지가 포인트예요. 다른 건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옳은 건 기억하고 디귿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63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계산 문제를 바로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다른 쉬운 문제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문제를 다 풀고 막힘까지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때 푸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금은 해설이니까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취득했는데요. 연이율이 5%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2억 원의 후손이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여기까지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을이 채무자고 갑은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1번 저당권자인 겁니다. 그리고 병은 2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2번 저당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날짜 계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갑은 2020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될 이행기가 1년 뒤죠. 2020년 12월 31일에 돈을 갚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을은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어요. 쭉 지급한 적이 없다가 2023년 7월 1일에 갑이 경매를 청구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배당금 3억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러면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360조 조문 생각나셔야 되죠.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총 5가지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 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요. 먼저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변제기는 1년, 그리고 1억 원에 연 5%니까 이자는 500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자가 총 3년치인 거죠. 근데 지연이자는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지연이자만 우선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본, 원금 1억 원, 이자 500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 500만 원 다 더해서 1억 1000만 원이 변제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4번에 갑시다. 근저당 내용은 쉽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제도가 근저당입니다. 기업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무의 범위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니은번은 5. 디귿번에 갑시다.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채권 최고액에 원본, 이자, 위약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3번을 고르셔야 되겠네요. 물권법이 판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합격서를 통해서 판례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최신 판례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최신 판례 중요한 거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서 해설도 해드리고 문제도 계속 풀어드리니까 짬 시간 통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